오늘은 온라인 미술관에 가볼까?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관람을 담당할 도슨트입니다. 오늘 관람하실 전시는 전염병, 미술사를 변화시키다입니다. 그럼 관람하러 가실까요? 이 작품은 베렌트 노스케의 죽음의 무도회입니다. 1440년부터 1509년 사이에 제작되어 죽음의 무도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유행했던 스tak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어 이후 같은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교황 귀족들이 해골의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고 고귀한 자라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죽음의 무도회가 현재에 그려진다면 인물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작품은 위알 볼게무트의 죽음의 춤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보셨던 죽음의 무도회는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승리는 해골로 이루어진 죽음의 군대가 인류를 종말로 몰아세우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에 저항하지만 이 무정한 싸움은 무조건 인간의 패배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흑사병이라는 존재가 죽음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떤 지위를 가졌든 말이죠. 엄격한 신분제 사회의 중재를 타파하고 비판적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흑사병은 르네상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 독감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이 작품을 그린 뭉크 씨를 홀로그램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뭉크입니다. 제가 그린 이 자화상은 스페인 독감을 완치한 후 그린 그림입니다. 독감에 걸려 지치고 외로웠는데요. 관객을 항영시하는 눈 주위를 붉게 착색해 병으로 인한 초체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죽었지만 저는 홀로 생존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절망은 저를 계속 싸우게 만들었죠. 밀레의 바르비종파가 콜레라의 영향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밀레는 콜레라를 피해 파리의 작은 마을인 바르비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때문에 밀레는 농부와 자연에 애착을 갖고 그들을 작품에 풀어내는 바르비종파를 탕치하였죠. 밀레가 콜레라 때문에 계속 바르비종에 머무르지 않고 이주하려 했다면 바르비종파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콜레라는 밀레뿐 아니라 고야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야 씨를 만나보시죠. 저는 콜레라에 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밝게 표현된 초기 작품과는 달리 후기 작품은 어두운 내면을 표현하는데요. 이는 후기 작품 중 대표적인 동파나 연작 카프리초스입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그 당시 부패하였던 가톨릭 교회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 전쟁 이후 스페인은 죽음과 공포에 잠식당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고발하는 그림을 그려냈지요. 이런 참혹함은 제가 콜레라를 겪고 청각을 상실했기에 더욱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고야 씨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콜레라를 넘어 매독에 영향을 미친 화가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마니 씨, 뭉크 씨 나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매독 환자셨습니다.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짚고 계시죠. 다시 온 뭉크입니다. 제가 그린 이 유산이라는 그림은 매독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매독을 옮겨받은 아이의 그림입니다. 아이의 몸에 빨간 두드러기는 매독을 상징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군요.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에는 천년두 자국을 가르기 위한 백색의 두꺼운 화장, 그로 인한 납중독 증세가 피부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표현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도 천년두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이는 17세기, 18세기 중반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천년두 발병률이 너무 높아 누구나 걸리는 통과 이래라 보고 백세창이라 하여 백살을 먹어도 한 번은 걸려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500여 점의 조선시대 문인 초상화 중 73폭 이상이 천년두로 인한 피부 병변 반점을 보였다고 하네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와중 시민에게 위로를 건네는 미술도 많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란 수산화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SNS에 담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스트리트 아트 작가인 뱅크시가 한 병원에 선물한 영웅이라는 그림은 의료진을 영웅에 빗대어 표현해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관하여 공공장소인 지하철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죠. 관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과거에는 여러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방어복이 쓰여졌다면 현재는 좀 더 기술화된 방어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온라인 미술관처럼 시민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발전들이 전염병과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술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 유익한 관람이었어. 온라인 미술관이라니 친구들에게도 말해줘야겠다.
예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고상한 것, 자유, 아름다움. 흔히 예술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이 말들이 예술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을 미술 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억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미술의 중요한 관리해야 하는 오브제. 우리는 이런 오브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오입니다. 오브제를 이용한 설치 미술은 설치라는 과정 탓에 공간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는데 설치와 관람이 가능한 공간은 한정적인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브제를 설치하고 폐기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시 후 폐기되는 작품이 몇 톤에 달합니다. 즉, 우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폐기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대량의 쓰레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친환경 오브제를 사용하거나 설치했던 오브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브제는 페인팅보다 부피와 무게가 크기 때문에 폐기, 운송 비용에서 지출이 큽니다. 이 문제는 오브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다 판단하고 세계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지원해주는 세계기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입니다. 고야는 8, 90년대 초상화가로 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류층과의 친분과 소득을 얻어 조금 더 독특하고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죠. 스페인의 종교는 단연 로마 가톨릭이 주를 이룹니다. 매우 보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억압이 많았죠. 특히 누드화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그린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우회해서 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일반 여성이 누드화를 그려냅니다. 이를 용납하지 못한 사회로 인해 고야는 결국 종교재판소에 서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옷을 입은 마을을 그려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종교에 의해 억압을 받게 된 경우죠.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학철은 서양 담배나 코카콜라를, 즉 서양을 밀어내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린 모내기를 출품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표현물이라는 누명에 휩싸입니다. 그림이 김일성의 반제 반미 투쟁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공간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의 그림에 멋대로 붙여 누명을 씌운 셈이죠. 당시 프랑스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도시는 풍요로워졌으나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왕권을 쥐고 있던 루이 필리프는 귀족 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죠. 가르강티아는 풍자 소설에 등장하는 거인의 왕을 빗대어 풍자한 그림입니다. 큰 의자에 앉아 서민들이 바치는 재물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풍자 잡지에 실렸던 그림입니다. 마치 왕의 머리를 서양 배처럼 풍자하였습니다. 도미에는 두 그림으로 감옥에 투옥되고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의 풍자화는 권위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장르에서든 독특하고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미술을 하는 학생들에게 입시 미술은 큰 난관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중요시되기보다는 대학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 미술은 아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림의 방식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입시 학원들은 대학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외우게 만드는 주입식 교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오브제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대한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작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운송 비용이나 폐기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작품 활동은 작가에게 있어 생각을 표현하는 창구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억압하는 것은 작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자유롭고 유동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대학 입시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재능, 경험, 동기, 노력 등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술의 문제점,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목소리와 노력이 있다면 예술계 전반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술인이라는 말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어야만 했던 것들?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면 가장 먼저 바니타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니타스의 시작은 중세 유럽의 암흑기에서 탄생되었는데요. 이때의 유럽은 전염병과 전쟁, 튤립공황과 같은 경제공황으로 말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간단하게 세 인물로만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왼쪽부터 각각 전염병, 전쟁, 경제공황을 나타내는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 배경입니다. 중세 유럽의 전염병이라 하면 흔히들 모두 알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흑사병. 요즘 중국에서 새로 발병이 되었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 소리 없는 전쟁은 당시 전염병으로의 최다 사상자를 내며 유럽의 암흑기에 소두를 열었습니다. 실체가 생긴 전쟁이라 해서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는 종교적 분쟁이 심했던 시기라 30년 전쟁을 제외하고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전염병과 동시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피해는 더 심하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암흑기에 정점을 찍었던 것은 바로 경제공황이었습니다. 이는 독특한 무늬의 튤립을 많이 사들였다 실패해 네덜란드 전체 경제를 침체되게 했던 일이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바니타스가 탄생했습니다. 바니타스는 허무, 허영을 뜻하는 단어로 말 그대로 덧없음을 그려내는 그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 배경에서 무엇에 덧없음을 느꼈던 걸까요? 이 그림은 테이블 위 각양각색의 값비싼 물건들과 음식들이 줄지어 차려져 있습니다. 또 화려하고 독특한 튤립들과 꽃들이 다발지어 놓여 있기도 하네요. 이는 부의 덧없음, 경제공황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많은 부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삐끗하면 다 사라질 거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전염병이나 전쟁, 기근으로 쉼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그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양초, 어두운 배경에 내리쬐는 햇살 사이의 해골, 이것들이 인상 깊은 바니타스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니타스는 옛날의 그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서도 삶의 덧없음에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그 핵심을 조금 비틀어 새로 재해석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 아래의 해골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놓여진 이 그림입니다. 이외에도 생명의 도살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니타스와 같이 죽음을 그린 그림은 없을까요? 해골과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면 바니타스화가 될 수 없을까요? 정답을 말하자면 아니다입니다. No! 바니타스는 말 그대로 덧없음을 대표적인 상징물인 해골을 사용해 그 의미를 조금 비틀거나 덧없음을 다른 상징물로 하여금 그려낼 수 있는데요. 이 정물화는 동식물의 의미를 부여해 삶의 덧없음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온화한 느낌이 드는 이 정물화는 잡아먹히고 있는 나비와 그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비의 대비를 이루는 그림인데요. 나비는 살고자 하는 욕망, 그럼에도 언젠가 죽을 것이 명백한 운명,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서 설명한 바니타스와 차이점을 알아보시겠나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사실 같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지만 죽음을 그려낼 때 꼭 체념 단 하나의 감정만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개개인의 감정과 그리는 화가의 신념 같은 의미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 회피하지 않는다 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니타스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당신에게 죽음이 더 가벼워졌나요? 아니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나요? 사실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엔 어렵기만 합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나먼 존재라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인류가 거쳐올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깊게 이해하고 새롭게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또 이겨낼 수도 없었던 그들이 죽음의 역사를 예술로 하여금 표현한 것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되풀이할 미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름답게 풀어낸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죽어야만 했던 것들에 대해 발표한 팀 짭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